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사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결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임신부가 외딴 다리 위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강도와 성범죄처럼 보였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자 모든 방향이 뒤집혔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현장을 꾸며 수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사건이 더 소름 돋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스터리 사건 TV 시작합니다. 새벽 안개 위의 다리, 대구 외곽, 도시의 불빛이 논두렁 끝에서 힘없이 끊기는 곳이 있다. 낮에는 차 한두 대가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길이지만 새벽엔 다른 세상이 된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끊기고 갈대와 잡초가 바람에 쓸려 다리 난간을 두드린다. 길은 조용하고 조용함이 너무 짙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다. 그날도 그랬다. 2007년 4월 21일 새벽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정육점 납품을 하는 배달원 최성호는 늘 그 지름길을 탔다. 소흑천 다리라고 불리는 작은 다리. 공식 지도에도 이름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주민들만 아는 길.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이 길은 빠르긴 한데 새벽엔 너무 쓸쓸해. 하지만 납품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는 헬멧을 고쳐 쓰고 오토바이 스로틀을 살짝 올렸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물비린내와 흙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다리 앞에 가까워지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젖은 나무판이 미끄러울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다리 중앙쯤 무언가가 길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처음엔 버려진 포대 자루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사람처럼 보였다. 어깨의 선, 다리의 굽음, 축 늘어진 팔. 최성호의 손가락이 굳었다. 오토바이는 덜컥거리며 멈춰 섰고 엔진 소리만이 안개 속에서 크게 울렸다. 그는 다리에 한 발을 디뎠다. 발밑에 나무판이 삐걱 하고 울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른다. 다리 위엔 다른 소리가 없어서 작은 소리도 사방으로 번졌다. 몇 걸음 더 다가갔을 때 그는 확실히 알았다. 사람이었다. 여자였다. 여자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옆으로 돌아가 있었고 머리카락이 젖은 나무판에 붙어 있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몸 주변으로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최성호의 시야가 순간 흔들렸다. 사고? 아니야. 이건... 그는 그 자리에서 더 다가가지 못했다. 본능이 멈춰라고 외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벨시리,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다리 위에 피가. 대구 외곽 소흑천 다리 쪽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는 말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이 가빠졌다. 신고를 마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다리 입구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는 걸 깨달았다. 본능적으로 현장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몸의 움직임이었다.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다.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 다리 아래 물소리는 꾸준히 흐르며 모든 것을 모르는 척했다. 최성호는 다리 입구에 서서 멀찍이 누운 여자를 바라봤다. 가끔 바람이 불면 여자의 옷자락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 그때마다 그는 몸을 움찔했다.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이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살아있다면 내가 더 빨리 다가갔어야 했나? 이런 생각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오래 남는다. 드디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파란 불빛이 안개를 찢고 다가왔다.
첫 순찰차가 멈추자마자 경찰 2명이 내렸고 곧이어 과학수사팀 차량이 도착했다. 현장 통제선이 쳐졌다. 출입금지 테이프가 다리 입구를 가로막았다. 발견자분, 여기서 잠깐만요. 한 형사가 최성회에게 다가왔다. 형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최성호는 자신이 지나온 길, 멈춰 선 위치, 다리 위에서 본 것을 더듬더듬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저는 그분을 몰라요. 처음 봤어요. 여기서 사람 만나는 걸 본 적도 없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곧이어 과학수사요원이 다리 위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닥의 흙먼지와 자잘한 모래 위에 남은 흔적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몸을 낮췄다. 여기 타이어 자국이 2종류예요. 누군가가 말했다. 하나는 최성호의 오토바이와 같은 패턴, 다른 하나는 더 굵고 다른 각도로 멈췄다가 다시 나간 흔적. 다리 위 한쪽에선 마치 누군가가 잠시 서서 무언가를 했던 것처럼 먼지가 어색하게 쓸려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리고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날 새벽 이 다리 위엔 발견자 말고도 누군가가 있었다. 법의관이 시신 곁에 앉아 장갑을 끼고 옷의 상태와 상처를 확인했다. 여자의 옷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단순한 사고나 넘어짐이라고 보기엔 너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현장에 모인 경찰들의 표정이 굳었다. 한 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 성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 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안개가 더 짙어지는 것 같았다. 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가방도, 지갑도, 휴대폰도. 시신 주변 어디에도 그녀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삶에서 이름표를 떼어낸 것처럼 현장은 곧 사진과 체증으로 가득 찼고 다리 아래까지 수색이 확대됐다. 그러나 새벽은 새벽대로 조용했다. 누군가의 삶이 끝났다는 사실만이 그곳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서늘해지는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다. 그날 오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목소리는 떨렸고 한 남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저 약혼녀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또 한 번 바뀌게 된다. 이름이 붙는 순간 사건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소리다. 사이렌도 무전도 발자국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는다. 그리고 남는 건 종이 위의 기록, 숫자, 그리고 이름이다. 사건에 이름이 붙는 순간 그때부터 죽음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된다. 그날 오전 경찰서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바로 그 이름을 가져왔다. 저 약혼녀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박우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이 자꾸 끊겼다. 그는 전날 저녁부터 약혼녀 나소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원래라면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다. 더구나 소유는 임신 초기 3달째였다. 우진은 소유가 그런 식으로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반복했다. 수사팀은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어제 4월 20일 퇴근하고 집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밤엔 연락이 잘 안 됐고요. 아침에 제가 죽을 끓여서 갔는데 집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사팀 내부에선 이미 같은 결론으로 모였다. 현장 시신의 신원 확인,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나는 순간 사건은 더 잔혹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진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외곽의 임시 안치소로 향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소유의 할머니 김말순이었다. 말순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듯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손가락으로 우진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중간중간 소유가 오늘은 일찍 간댔다. 같은 말을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오늘의 날짜와 맞는지 아닌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병이 그렇게 무섭다. 사건의 공백을 가장 손쉽게 만들어버리니까 신원 확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얼굴, 체형, 옷의 일부 특징,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 말했던 사소한 습관들, 소유가 늘 끼던 작은 목걸이의 자국, 손목에 남은 희미한 흉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아떨어졌다. 우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숨을 들이마시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말순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치 낯선 물건을 만지듯 공중을 더듬으며 울음을 삼켰다. 그 순간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잔인한 건 칼이 아니라 시간일지도 모른다. 결혼식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군가는 가장 어두운 방식으로 찢어 놓았다. 현장에선 이미 첫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다. 옷의 상태가 부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초동팀은 성범죄 가능성을 열어둔 채 강도 우발 범행까지 포함해 수사를 넓게 잡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곧 부검실에서 방향을 틀었다. 국과수 협조를 받은 법의관은 조용히 결론을 말했다. 사인은 복부 우측의 자상 2군데로 인한 급성 실혈입니다. 흉기는 소형 칼날, 단일 흉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수사팀의 표정을 완전히 바꿨다. 성폭행 정황은 없습니다. 수사팀이 잠깐 말을 잃었다. 법의관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성범죄로 오해할 만한 외형적 단서는 있지만 내부 검사에서 전객 반응이 없고 성폭력에서 흔히 보이는 조직 손상 패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질출혈은 외부 충격과 낙상에 따른 유산 자연 유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일장에서 봤던 그 성범죄처럼 보이는 장면, 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건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법의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옷의 뒤틀림이 격한 저항에 의한 것치고는 정돈된 편입니다. 찢김이나 뜯긴 흔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돈된 옷, 그 표현이 어딘가 소름 돋지 않나요? 사람이 죽는 순간은 결코 정돈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돈되어 보인다는 건 누군가가 죽은 뒤에 시간을 들여 손을 댔다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상점은 사라진 물건들이었다. 소유의 가방, 지갑, 신분증, 휴대폰이 현장에 없었다. 초동 판단으로는 강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부검 결과와 함께 재해석이 가능해졌다. 돈이 목적이면 왜 굳이 현장을 꾸몄을까요? 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맞아요. 강도범이 목적이라면 보통은 빨리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누군가는 떠나기 전에 연출을 했습니다. 연출은 시간과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싶은 의도, 현장에 머물러도 들키지 않을 자신감, 질이 익숙함,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두 번째 타이어 자국도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발견자의 오토바이 흔적 말고 다른 패턴의 자국, 다리 한가운데서 잠깐 멈춘 듯한 흔적, 누군가가 피해자를 내려놓았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한동안 머문 뒤 떠난 그림. 수사팀은 그 자국을 석고로 뜨고 인근 오토바이 수리점과 배달업체, 그리고 주변 동네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같았습니다. 그곳은 너무 외졌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날 오후 우진은 다시 경찰서 조사실로 불려왔다. 그는 계속해서 소유가 행복해했다. 싸운 적 없다를 말했다. 결혼식장 계약서, 신혼집 대출 상담 내역, 태교용 책, 그는 자신이 준비하던 것들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정말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 그 질문을 꺼냈다. 4월 20일 밤, 박우진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질문은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확인하는 것, 그게 수사의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질문 하나가 남기는 상처도 큽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당신의 사랑이 의심받는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진은 눈을 깜박이며 대답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요. 소유가 피곤할까봐 그날은 안 갔어요. 수사관은 바로 이어 물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우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있었다는 말은 때로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공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사팀이 그 공백을 바라보던 그때 저는 또 다른 방향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낯선 괴물이 저지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유가 문을 열어준 사람, 소유가 오토바이에 올라탄 사람, 소유가 괜찮아 라고 믿어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수사팀은 이제 결심했다. 소유의 휴대폰이 사라진 이상 그녀의 마지막 밤을 아는 건 사람들 뿐이다. 가까운 사람부터 약혼자, 직장 동료,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까지 모두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게 다음날 수사팀은 소유의 집으로 향한다. 그 집 안 어딘가에 소유의 삶이 남긴 흔적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 그리고 그 집에서 한 권의 오래된 앨범이 조용히 다음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 안에 남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흔적이었다. 사람이 사라진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TV 소리도 없고 발걸음도 없고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도 없다. 그런데도 그 조용함 속에는 묘하게 누군가의 천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방금 전까지 여기서 숨 쉬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공기가 덜 식은 느낌. 수사팀이 나소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대문은 잠겨 있었다. 강제로 들어간 흔적도 없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의 커튼은 반쯤 내려와 있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일 가능성.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그 말은 집안의 모든 가구 사이로 스며들어 갑자기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할머니 김말수는 작은 방에서 나왔다. 눈을 여러 번 깜박이며 형사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듯했다. 우리 소유, 오늘 출근해야 하는데. 말수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이 기도처럼 들리기도 했고 반대로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처럼 들리기도 했다. 형사 한 명이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어제 저녁 이후에 누가 다녀갔는지 기억나세요? 말수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다. 우진이가 왔던가? 아니, 그건 그저께였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의 구멍은 증거가 될 수도 변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런 구멍이에요. 사라진 몇 시간이 범인의 편이 되어버리거든요. 수사팀은 집 안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결혼식장 견적서가 접힌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임신 관련 책이 펼쳐져 있었다. 책장 한쪽에는 태교 음악 CD가 꽂혀 있었다. 모든 것이 미래를 향해 있는데 당사자만 사라진 느낌. 이 조합은 언제 봐도 잔인하다. 휴대폰은요? 우진이 고개를 떨군 채 답했다. 없었습니다. 지갑도요. 가방도 없고 형사들은 방을 하나씩 살폈다.
침대 위 이불은 어설프게 정리되어 있었다. 누가 급히 일어난 듯한 자국. 하지만 싸움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없다. 그런데 현관 쪽을 확인하던 한 요원이 멈춰 섰다. 신발 한 켤레가 없네요. 신발이 없다는 말은 때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집을 나갔다는 뜻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데려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더구나 임신 3개월인 사람이 밤늦게 외출을 한다. 그 자체가 수상합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소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대구 시내의 중소제약회사 품질검사 파트.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말을 했다. 어제 평소랑 똑같았어요. 16시쯤 퇴근했어요. 결혼 얘기하면서 웃었고요. 누굴 만난다거나 급하게 나가는 느낌도 없었어요. 평소와 같았다는 말은 듣기엔 안전하지만 수사에선 위험합니다. 평소와 같았던 사람이 밤에 죽었다면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고 그 무언가는 대개 평소의 얼굴로 다가온 사람이니까요. 수사팀은 회사 출입 기록, 주변 CCTV, 퇴근 동선 확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외곽과 주택가의 카메라는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다. 일부 영상은 화질이 나빴고 일부는 저장 기간이 짧아 이미 지워졌거나 각도상 사각지대였다.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유 씨, 어제 오후에 누가 전화했어요. 잠깐 통화하고 표정이 좀 굳었던 것 같아요. 형사가 바로 물었다. 누군지 봤습니까? 동료는 고개를 저었다. 번호는 못 봤어요. 근데 소유 씨가 통화 끝나고 한동안 창밖만 보더라고요. 이런 장면, 여러분도 상상되죠? 수화기 너머의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꿔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 한마디가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순간, 수사팀은 다시 소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서 사람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였다. 연락처, 메모, 사진, 편지 같은 것들. 소유의 휴대폰이 없으니 남은 건 아날로그뿐이었다. 그때 책장 아래쪽에서 한 권의 앨범이 발견됐다. 겉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손때가 탔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 MT 사진, 소소한 여행 사진들이 있었다. 소유가 웃고 있는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형사들의 시선이 한 인물에게 멈췄다. 같은 여자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어깨를 맞대고 팔짱을 끼고 케이크를 들고 놀이공원에서 장난치고 시간대가 달라도 늘 소유의 옆에 있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이 사람 누구죠? 우진이 앨범을 보다가 잠깐 굳었다. 강다정, 소유 고등학교 친구요. 가까웠습니까? 우진은 애매하게 말끝을 흐렸다. 예전엔 친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팀은 그 모르겠습니다에 반응했다. 왜냐하면 앨범 속 사진 몇 장은 최근이었기 때문이다. 날짜가 적힌 사진이 있었고 고작 2달 전 두 사람이 같이 찍혀 있었다. 즉, 요즘은 연락이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컸다. 그날 저녁 강다정이 경찰서로 출석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지나치게 무표정했다. 누군가는 충격 때문에 표정이 굳을 수 있다. 하지만 다정의 무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방어에 가까워 보였다. 질문을 던질수록 답은 짧아졌고 문장 끝은 날카로워졌다. 나소유 씨와 최근에도 만났죠? 아니요. 연락도 없었습니까? 거의요. 2달 전 사진이 있는데요. 다정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정말 찰나였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런 찰나를 놓치지 않는다. 그건 우연히 모임에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사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날짜가 적혀 있었고 짧은 메모까지 남아 있었다. 다정이랑 오랜만에
그래도 다행이야. 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사 한 명의 시선이 다정의 손목으로 내려갔다. 얕은 긁힌 자국, 손등에도 작은 상처. 마치 누군가와 실랑이를 했던 사람처럼. 이 상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정이 반사적으로 손을 감쌌다. 그냥 고양이요, 고양이. 여러분, 이런 대답은 너무 흔해서 더 섬뜩합니다. 누구든 쉽게 꺼낼 수 있고 반박하기도 어렵거든요. 하지만 수사팀이 원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다정은 계속해서 소유와의 관계를 축소하려 했다. 그런데 앨범 속 사진들은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소유가 마지막 밤에 누군가의 전화로 표정이 굳었다는 진술까지 나온 상태였다. 수사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졌다. 소유는 왜 그 밤에 집을 나갔는가? 그리고 그 답은 소유가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았다. 강다정은 의자에 앉아 똑바로 앞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공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들키기 싫은 어떤 진실 때문인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앨범 한 권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앨범 속에서 가장 자주 웃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이제는 웃지 않는 얼굴로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거짓말의 결은 결국 빛을 반사한다. 수사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거짓말이 아니다. 큰 거짓말은 대개 티가 난다. 오히려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는 건 작고 매끈한 거짓말이다. 말끝을 조금 흐리고 사실의 범위를 살짝 줄이고 기억을 애매한 쪽으로 밀어넣는 방식. 겉으로는 자연스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이 어긋난다. 강다정의 대답이 딱 그랬다. 최근엔 거의 연락 없었어요. 우연히 모임에서 한번 봤고요. 상처요, 고양이요. 형사 한태석 수사팀장은 다정의 의자에서 손목을 감싸 쥐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건 확답이 아니라 거짓말이 자라는 방향이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습관을 드러낸다. 눈을 피하고 손을 감추고 문장을 짧게 만든다. 그리고 다정은 너무 짧았다. 그날 밤 수사팀은 조용히 수사의 축을 옮겼다. 강도 성범죄 위장이라는 큰 그림은 이미 부검으로 깨졌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누가 소유를 밤에 밖으로 끌어냈는가? 전화가 있었다는 진술. 소유의 직장 동료가 했던 말이 자꾸 귀에 남았다. 퇴근 전에 누가 전화했고 통화 끝나고 표정이 굳었어요. 형사들은 회사 측과 협의해 그날 사내 유선전화 기록과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휴대전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남는 건 이런 간접 흔적뿐이었다. 기록은 완벽하지 않았고 번호가 전부 남아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퇴근 직전 짧은 통화. 시간대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물론 그것만으로 누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는 늘 이렇게 시작한다. 확신이 아니라 불편한 일치에서. 그 불편함이 강다정의 이름과 함께 떠오른 순간 수사팀은 다시 다정을 불렀다. 이번엔 관계 확인이 아니라 시간 확인이었다. 두 번째 조사실, 두 번째 얼굴. 다정은 같은 검은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그러나 첫날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눈밑이 피곤하게 꺼져 있었고 화장이 얇았다. 밤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 누군가를 잃어 슬퍼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슬픔의 피로와 두려움의 피로는 결이 다르다. 형사가 묻자 다정은 즉답했다. 전날 집에 있었어요. 혼자요. 여러분, 여기서 수사관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아시죠? 혼자 있었다는 말은 알리바이로 보이지만 동시에 검증 불가능한 공백이다. 특히 범인이 혼자 있었다를 말할 때
그 문장은 방패가 아니라 구멍이 된다. 정확히 몇 시부터요? 저녁 먹고요. 저녁은 몇 시? 몰라요. 대충. 그날 누굴 만난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다정의 대답은 모서리가 없었다. 너무 매끈해서 이상했다. 진짜 기억은 보통 울퉁불퉁하다. 그때 비가 왔던가? 가게가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같은 쓸모없는 디테일이 끼어들기 마련인데 다정의 기억엔 그런 게 없었다. 잘 닦아낸 유리처럼 매끈했다.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냈다. 앨범 속 2달 전 사진. 다정은 눈을 내리깔았다. 연락 안 했다면서요. 그건 그냥 정말 우연히. 형사한테석은 조용히 질문을 바꿨다. 나소유 씨가 임신한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그 순간 다정의 눈꺼풀이 아주 작게 떨렸다. 정말 찰나였다. 하지만 촘촘히 지켜보는 사람에겐 충분했다. 알았죠? 들었어요. 그럼 축하도 했겠네요. 그냥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사라진 가방, 그리고 버려진 것들의 지도. 수사팀은 소유의 가방과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뿐 아니라 소유의 동선을 따라 쓰레기장과 하천변, 버스 종점까지 훑었다. 범인이 물건을 가져간 이유는 2가지뿐이다. 돈이거나 흔적을 지우는 것. 그런데 이상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현장은 그렇게 연출될 필요가 없었다. 연출이 있다는 건 범인이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가 분명하다는 뜻이다. 한태석은 그날 밤 다리 현장을 다시 찾았다. 안개가 내려앉은 다리 위에서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여기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망치기 쉬워. 그리고 기다리기도 쉬워. 그때 과학수사요원이 작은 조각을 발견했다. 바닥 모래 사이에 박힌 얇은 플라스틱 파편. 오토바이 부품에서 흔히 떨어지는 종류였다. 확정할 순 없지만 오토바이라는 단서는 또 한 번 살아났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처음부터 현장에 있었다. 타이어 자국 2개. 발견자의 것 말고 또 하나. 수사팀은 지역 오토바이 정비소와 보험 수리 기록을 조용히 뒤졌다. 4월 20일 전후로 전조등이나 카울을 교체한 기록, 긁힘이나 파손 수리. 모든 게 그물처럼 넓게 펼쳐졌다. 이 작업은 눈에 띄지 않지만 이런 데서 생각보다 많은 진실이 걸려 나온다. 그날 밤 누군가 소유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때 우진 약혼자이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다. 수사팀은 우진에게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소유 씨가 밤에 나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임신했는데 밤에 혼자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오히려 수사팀의 의심을 강화했다. 소유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나오게 만들었다던 뜻이 된다. 그 누군가는 소유가 문을 열어줄 사람, 소유가 잠깐이면 괜찮아 라고 믿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아주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깝거나 가장 오래된 얼굴이다. 앨범 속에서 가장 오래된 얼굴. 강다정. 한 가지 더. 너무 인간적인 단서. 2번째 조사 말미. 형사는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한 질문을 던졌다. 고양이 키웁니까? 다정은 잠깐 멈칫했다. 아니요. 정말 사소하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사람은 당황하면 가장 쉬운 변명을 꺼낸다. 고양이는 그 중에서도 전형이다. 그런데 정작 고양이를 키우지도 않는다. 다정은 곧바로 말을 고쳤다. 아, 이웃 고양이요. 가끔. 형사한테석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얻었다. 상처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정의 말이 스스로 무너지는 방식이 중요했다. 조사가 끝나고 다정이 나간 뒤 한태석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제 외로 가지 말고 어디부터 가자. 그날 밤 다정이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그 말은 차갑지만 정확했다. 외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고 어디는 발밑에 남는다.
수사는 언제나 발밑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날 늦은 밤, 수사팀은 조용히 한 곳으로 향했다. 강다정의 과거 치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의 최근 생활 방향을 뜯어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소름이 돋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낯선 괴물의 범죄가 아니라 익숙한 얼굴이 만든 비극으로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얼굴은 당신이 문을 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약이 끊긴 자리에서 망상이 자랐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돈, 분노, 질투, 공포. 어떤 사건은 그중 하나로 설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이유보다 먼저 상태가 있다. 머릿속에서 현실이 조금씩 비틀리고 그 비틀림이 어느 순간 확신이 되어버리는 상태. 수사팀이 강다정의 이름 옆에 빨간 줄을 긋기 시작한 건 그녀의 거짓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짓말은 흔하다. 문제는 그 거짓말이 숨기려는 게 무엇인지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병원 기록으로 이어졌다. 한태석은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대구 시내의 오래된 정신건강의학과. 2007년의 병원은 지금보다 더 폐쇄적이고 조심스러웠다. 기록을 확인하려면 절차가 필요했고 협조를 구하는 말투도 신중해야 했다. 하지만 사건은 사람을 죽였고 수사는 멈출 수 없었다. 진료 기록을 펼치자 종이 위에 찍힌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망상성 장애, 질투형, 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심, 통제 행동, 분노 폭발 가능, 복약 중단 시 증상 악화, 충동 행동 위험. 의사는 한태석에게 조용히 설명했다. 이런 유형은 흔히 오셀로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배우자나 연인이 배신한다는 확신이 근거 없이 굳어져요. 주변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환자 본인에겐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증거가 필요 없는 확신만큼 위험한 게 있을까요? 칼보다 무서운 건 스스로 정의라고 믿는 확신입니다. 기록을 더 넘기자 날짜가 멈춘 지점이 보였다. 다정은 한 달 조금 넘는 시점부터 병원에 오지 않았다. 약도 끊겼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끊으면 반동이 와요. 특히 스트레스 사건, 이별이나 배신으로 느껴지는 사건. 이 겹치면 증상이 더 거칠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수사팀이 이미 모아둔 퍼즐 조각 위에 맞는 마지막 홈처럼 느껴졌다. 다정이 최근 피곤해 보였던 이유, 살이 빠져 보였던 이유, 눈빛이 날카로워진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녀가 소유와의 관계를 축소하려 했는지. 수사팀은 다음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다정의 전 남자친구를 불렀다. 이준혁. 그는 이미 다른 도시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사실로 들어온 그는 불쾌함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엮이고 싶지 않다는 사람 특유의 얼굴. 하지만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늦게 답장하면 제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고 여자 동료랑 단체 회식만 해도 난리가 났어요. 한태석이 물었다. 나소유 씨 얘기는 나온 적 있습니까? 준혁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다. 나왔습니다. 다정이는 소유 씨를 이상하게 싫어했어요. 친구라면서요. 근데 제가 소유 씨랑 인사만 해도 저 여자 너한테 관심 있다고, 아니 나중엔 둘이 이미 잤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조사실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다. 현실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조용히 확신처럼 떨어진다. 근거는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말했다. 저희가 헤어진 게 사건 일주일 전입니다.
이번엔 진짜 끝내려고 했어요. 다정이가 무서웠습니다. 전화 수십 통, 집 앞에서 기다리고 너 어디야가 아니라 너 지금 누구랑 있어였어요. 그게 너무 숨 막혔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상한 말도 했어요. 소유는 착한 척하지만 다 거짓말이야라고요. 그때는 그냥 질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준혁은 말을 잊지 못했다. 수사팀은 준혁의 진술을 바탕으로 강다정이 사건 직전 어떤 상태였는지 더 촘촘히 그려나갔다. 이별, 복약 중단, 망상의 심화.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혔다. 소유는 결혼을 앞둔 임신부였다. 어떤 사람에겐 그게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의 칼날이 된다. 특히 다정처럼 사랑을 소유로 착각하는 사람에겐 저는 이 대목에서 늘 씁쓸해집니다. 인생이 꼬일 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남의 삶을 찢어 균형을 맞추려 하죠. 그날 밤 과학수사팀에서 추가 보고가 올라왔다. 현장의 두 번째 타이어 자국이 특정 모델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델은 2000년대 초반 젊은 여성들이 많이 타던 소형 스쿠터 계열과 맞아떨어졌다. 한태석은 바로 다정의 생활 방향을 다시 훑었다. 주변 CCTV는 희박했지만 목격은 남는다. 다정의 거주지 근처에서 새벽 시간대 스쿠터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이 있었다. 그날? 새벽에 누가 나갔던 것 같긴 한데 요즘도 가끔 그 집에서 밤에 나가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다.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수사에서 완벽은 늘 늦게 온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되는가다. 그리고 강다정은 점점 합리적인 의심의 중심으로 끌려들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다. 압수수색. 수사팀은 다정의 집에서 무엇을 찾고 싶어 했을까? 소유의 가방이나 신분증 같은 사라진 물건,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흉기 흔적, 숲의 가자 같은 소유를 밖으로 유인했을 단서, 그리고 다정의 망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기록 메모, 사진, 집착의 흔적. 한태석은 영장을 준비하며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찾는 건 살인의 이유가 아니야. 이유는 이미 그녀 머릿속에서 수백 번 반복됐을 거다. 우리가 찾는 건 그 밤의 행동이야. 행동은 물건으로 남는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화면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의심에서 확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확인의 순간은 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진짜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니까요. 수사팀은 새벽이 오기 전 조용히 출발했다. 강다정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한태석은 잠깐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문을 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무엇은 소유의 마지막 밤을 얼마나 잔인하게 설명해 줄까? 문이 열리는 순간 설명이 쏟아졌다. 압수수색은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다. 총도 없고 번쩍이는 조명도 없다. 대부분은 고무장갑 냄새, 눅눅한 장판, 그리고 사람이 숨기고 싶어 했던 생활의 잔해다. 하지만 바로 그 잔해가 때로는 한 사람의 마지막 밤을 또렷하게 복원한다. 강다정의 집 앞에 섰을 때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수사팀장 한태석은 영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다. 다정은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만 걸친 채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울어서인지 잠을 못 자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영장을 힐끗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뭘 찾으려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살짝 떨렸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수사팀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인상은 의외로 정돈이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되어 있었고 바닥은 물걸레로 닦은 듯 은은한 세제 향이 났다.
그 향이 이상하게 불길했다. 너무 깨끗한 집은 뭔가를 지우려 한 흔적이 되기도 하니까. 수색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거실, 침실, 화장대, 옷장, 욕실, 베란다. 한쪽에 놓인 소형 스쿠터 헬멧이 눈에 들어왔다. 수사요원이 헬멧 안쪽을 확인하자 마른 흙이 얇게 붙어 있었다. 다리 현장의 흙과 같은 종류인지 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태석의 표정이 굳었다. 스쿠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정은 잠깐 말을 더듬었다. 밖에, 주차장에요. 최근에 수리한 적은요? 없어요. 거짓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없다는 말이 너무 빨리 나온다. 침실 옷장을 열었을 때였다. 수사요원이 바닥 쪽 계절 옷을 넣어두는 박스를 꺼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 들어있던 건 옷이 아니었다. 작은 파우치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플라스틱 카드가 나왔다. 주민등록증, 이름, 나소유. 잠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선언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한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정은 박스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이 얕아졌다. 몰라요. 그게 왜 제 집에...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다.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했다. 도난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물건이었다. 게다가 파우치 안에는 신용카드 몇 장,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었다. 결혼식장 계약서 영수증의 일부, 소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제가 솔직히 느낀 건 하나예요. 이런 물건은 돈이 목적이라면 현금처럼 쓰기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목적은 이득이 아니라 통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의 신분과 일상을 손에 쥐고 싶었던 마음. 수색은 계속됐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다정의 약 봉투들이 나왔다. 처방 날짜는 한 달 전에서 멈춰 있었다. 복약 중단. 5장에서 확인했던 기록과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아래 더 섬뜩한 것이 있었다. 작은 수첩. 겉표지는 평범했는데 안쪽은 평범하지 않았다. 제오지스말, 작은 척. 다들 속고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돼. 짧은 문장들이 날짜 없이 반복되어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소유의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고 글씨가 지날수록 압력이 세졌다. 펜촉이 종이를 파고든 자국이 보였다. 그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던 생각이 종이에 착지한 흔적이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로 충분히 일상을 살아갑니다. 다만 치료가 끊긴 상태에서 망상이 확신이 되면 그 확신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현실적이라서 무섭습니다. 증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베란다 구석, 청소도구함 안에서 휴대폰 한 대가 나왔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배터리 덮개는 열려 있었고 유심히 빠져 있었다. 이거 누구 겁니까? 다정은 그 순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요. 이게 뭐라고? 수사요원이 장갑 낀 손으로 휴대폰을 봉인했다. 모델과 외관이 피해자 소유의 것과 유사했다. 유심이 없다는 건 누군가가 연락과 기록을 끊고 싶었다는 뜻이다. 그때 다정이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난 아니야.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아니 그 사람이... 아니, 문장이 꼬였다. 주어가 바뀌고 대상이 섞였다. 말은 나오는데 의미가 정리되지 않았다. 한태석은 그걸 지켜보며 한 박자 늦게 물었다. 그 여자? 나소유 씨 말입니까? 다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다들 나만 바보로 만들었어. 다들 웃으면서
그 말은 자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관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었다. 관계가 없다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욕실을 확인했다. 세면대 아래에서 강한 표백제 냄새가 났다. 수사 요원이 배수구 주변을 채취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최근에 무언가를 과하게 씻어낸 흔적이 있다면 그 역시 기록이 된다. 한태석은 다정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게 말했다. 강다정 씨, 지금부터는 단순 참고인이 아닙니다. 당신 집에서 피해자 신분증과 소지품이 나왔어요. 설명해야 합니다. 다정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마치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울음처럼 말을 뱉었다. 그럼 왜 다들 그 여자만 불쌍하대요? 난 그 문장 끝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이 후회인지 분노인지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확보한 물건들을 하나씩 봉인했고 다정은 동행을 통보받았다. 집을 나서는 순간 새벽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다. 한태석은 차문을 닫기 전에 잠깐 멈춰 섰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야. 그날 밤 네가 소유를 어떻게 밖으로 불렀는지. 여러분, 수사는 여기서부터 더 잔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재현을 해야 하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던 시간을 죽음 쪽으로 한 걸음씩 되돌려 밟는 일. 그 과정에서 진실은 거의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는 걸 수사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스파라는 거짓말, 다리로 향한 길,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늘 이상하다. 차갑고 건조하고 사람을 조금씩 갈라놓는다. 말 한마디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고 침묵은 물처럼 고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기가 숨기고 있던 진실을 스스로 떠올리게 된다. 강다정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육장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이미 증거 보관실로 들어갔다. 나소유의 신분증, 카드, 유심히 빠진 휴대폰, 그리고 그 수첩. 이제 다정 앞에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은 선택지가 없어질수록 더 강하게 아니다를 외치기도 한다. 한태석은 물컵을 앞에 내려두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강다정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소유 씨 소지품이 왜 당신 집에 있었습니까? 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은 바닥을 훑었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상처를 만졌다. 몰라요. 누가 갖다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너무 얇았다. 누군가가 남의 주민등록증과 결혼준비 서류 조각을 몰래 넣어두는 상황은 현실에서 거의 없다. 특히 피해자가 죽은 직후라면 더더욱. 한태석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한 장 꺼내 조용히 밀었다. 그날 소유가 퇴근 직전에 받았던 통화 기록, 그리고 다정의 번호로 추정되는 발신 경로. 퇴근 직전에 전화했죠. 아니요. 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그냥 축하한다고. 결혼. 다정은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다. 축하라면 왜 숨겼을까? 왜 요즘 연락 없다고 했을까? 수사에서 거짓말은 가끔 숨기는 내용보다 숨기는 관계를 말해준다. 다정이 숨기려 했던 건 연락 여부가 아니라 소유와 연결된 끈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한태석은 그 끈을 더 당기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바꿨다. 그럼 4월 20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다정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집에 있었어요. 혼자? 네. 그 대답이 나오자 한태석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예상한 답이라는 듯 그는 서류를 덮고 갑자기 다른 이름을 꺼냈다. 이준혁 씨는요? 그 사람은 사건 일주일 전에 강다정 씨와 헤어졌죠. 그 순간
다정의 눈동자가 확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증거보다 이름에 더 흔들릴 때가 있다. 특히 자기 감정을 건드리는 이름. 그 사람 얘기하지 마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이 섰다. 한태석은 한 박자 느리게 물었다. 이준혁 씨가 강다정 씨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강다정 씨가 계속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다정의 손이 떨렸다. 컵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짓말. 거짓말 했으니까요. 누가요? 다들요. 그 여자도요. 그 여자. 조사실에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을 필요는 없었다. 한태석은 마지막 한 문장을 던졌다. 일부러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강다정 씨가 그 여자 나소유 씨가 임신한 아이가 이준혁 씨 아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다정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 눈이 벌어지고 얼굴이 새하얘졌다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럼 아니에요. 다정이 거의 소리쳤다. 그 여자 착한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다 천사처럼 웃고 뒤에서는 문장이 끊겼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말을 스스로 삼킨 듯 입술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러분, 이게 수사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입니다. 범인이 진실을 설명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그 순간부터 거짓말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한태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다정 씨, 지금부터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나소유 씨는 왜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까? 다정은 고개를 흔들었다. 눈물이 고이더니 갑자기 웃음 같은 숨이 새어나왔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 그 소리가 방 안을 망가뜨렸다. 난 그냥 만나자고 했어요. 어디서? 스파, 미용실. 결혼 전에 예쁘게 해야 한다고. 그럼 왜 다리로 갔죠? 그 질문에서 다정은 멈췄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이 사실상 대답이었다. 그날 밤을 재현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다정의 스쿠터는 주차장에 있었다. 바퀴 패턴은 현장의 두 번째 타이어 자국과 유사했다. 완벽한 일치까지는 추가 감정이 필요했지만 방향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다정의 집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길목의 소규모 가게들, 24시간 편의점, 주유소, 다리 근처 농로 입구를 하나씩 훑었다. 그리고 한 곳에서 결정적인 조각이 나왔다. 다리로 향하는 길목의 작은 편의점. 희미한 CCTV 화면 속 검은 코트에 헬멧을 쓴 사람이 스쿠터를 잠깐 세우고 물을 샀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스쿠터의 스티커와 헬멧 모양이 다정의 것과 닮아 있었다. 시간대는 4월 20일 저녁. 완벽한 한방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사는 완벽함보다 연결로 움직인다. 그리고 연결은 이제 끊어지지 않는 선이 됐다. 다정은 결국 조사실에서 무너졌다. 다만 그 무너짐이 후회의 형태로 오지 않았다는 게 더 섬뜩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도 중간중간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여자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준혁 오빠가 나를 떠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었어. 내가 봤어.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한태석은 조용히 답했다. 그건 봤다가 아니라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에 다정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뭐라고요? 여기서 저는 솔직히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망상 속에 사는 사람에게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말은 설득이 아니라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은 자존심을 찢고 분노를 키우고 다시 확신을 강화하니까요. 그래서 수사팀은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질문을 좁혔다. 소유 씨를 어디에서 태웠습니까? 집 앞. 몇 시쯤? 해지고 나서. 다리에서 뭘 했죠? 말다툼. 흉기는 어디서 났죠? 그 질문에서 다정은 한참을 떨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가방에 그 순간 수사팀 내부에서 하나의 표정이 동시에 지나갔다. 준비된 흉기. 우발이 아니라 계획. 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듯 말을 이어갔다. 그냥 겁주려고 했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날 봤어. 내가 들킨 것 같았어. 말은 모순투성이었다. 겁주려 했다면서 왜 칼을 준비했는지, 들킨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하지만 범죄의 진짜 무서움은 논리의 완벽함이 아니다. 감정이 논리를 밀어내는 순간이 무섭다. 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리 위에서 소유가 내 손을 잡았어요. 다정아, 진정해라고. 그 말이 더 화가 났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대목이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상대를 달래려 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상대의 분노를 키운다는 것. 선의가 아기를 멈추지 못하는 순간 그 뒤의 이야기는 짧고 차가웠다. 다정은 칼을 휘둘렀고 소유는 버텼고 다리 위에서 넘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다정은 말하면서도 자기 입술을 물어뜯었다. 마치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는 사건의 가장 이상한 부분을 스스로 설명했다. 사람들이 성범죄라고 생각하면 날 안 찾을 줄 알았어. 그래서 옷을.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그게 제일 쉬운 거짓말 같았어.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웠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쉽게 믿는 이야기를 이용한 것. 범죄자는 종종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의심하는지 알아서 무섭다. 조사는 중단됐다. 다정의 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호흡이 가빠지고 말이 꼬이고 갑자기 벽을 두드리며 아니야, 아니야를 반복했다. 의료진이 들어왔고 수사팀은 절차에 따라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들것에 실려나가며 다정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난 사랑했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저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사랑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도 같이 드러났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 애착이 아니라 집착, 슬픔이 아니라 분노.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포장하는 순간 범죄는 더 비극적이 됩니다. 그날 밤 한태석은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남은 건 공식적인 자백과 물증의 마지막 퍼즐이다. 흉기, 그리고 소유의 가방,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퍼즐을 찾기 위해 수사팀은 다음날 새벽 다시 다리로 향한다. 다리 아래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은 감춰진 것을 삼키는 게 아니라 드러낼 것을 토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끝난 줄 알았던 밤, 마지막 한 조각이 떠올랐다. 다리 아래 물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울어도 경찰차가 수십 번 드나들어도 물은 늘 같은 속도로 흘렀다. 그래서 수사팀은 늘 물을 의심한다. 물은 흔적을 지우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모아두기도 하니까. 다음날 새벽 한태석은 다시 소흑천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전날 다정이 중얼거렸던 말이 귓가에 남아있었다. 그 가방은 다리 아래. 그 한마디는 자백이 아니라 길이었다. 수사는 결국 길을 찾는 일이다. 진실로 향하는 길. 과학수사요원들이 장화를 신고 수로 가장자리를 뒤졌다. 갈대 밑, 돌틈, 진흙이 쌓인 곳. 손전등 빛이 물결 위로 길게 흔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낮게 외쳤다. 여기 있습니다. 검은색 여성용 가방이 물가에 지늘게 반쯤 묻혀 있었다. 젖은 천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지퍼는 어설프게 닫혀 있었다. 봉인 절차가 시작됐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방 안에는 소유가 마지막으로 들고 나간 일상이 그대로 들어있었을 테니까요. 가방 안에는 몇 가지 소지품이 나왔다. 화장품 파우치, 작은 메모지, 영수증, 그리고 꺼진 채로 방치된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 일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을 찌르는 건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결혼식 체크리스트, 드레스 피팅 날짜 확인, 할머니 약 챙기기, 태명 정하기. 끝이 뚝 끊겨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 돌무더기 사이에서 또 하나가 발견됐다. 작은 칼집, 손잡이가 짧은 소형 흉기.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듯 미끄럽고 차가웠다. 요원들은 말없이 서로 눈을 교환했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됐다. 남은 건 말이 아니라 검사였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며칠 후 올라왔다. 흉기에는 혈흔 반응이 확인됐고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성분이 나왔다. 손잡이 일부에서는 미세하지만 지문과 접촉 흔적이 검출됐다. 완벽히 선명한 지문은 아니었지만 사건의 흐름을 부정하기엔 충분히 많은 선이 연결됐다. 강다정의 집에서 나온 신분증과 카드, 그리고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 가방과 흉기.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다. 그날 밤이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다정은 병원 격리실에서 며칠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울다가 웃고 분노하다가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파도가 반복됐다. 의료진은 수사팀에게 말했다. 지금은 진술이 일관되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올라온 상태로 보입니다. 그 말이 씁쓸했던 이유는 수사팀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정의 확신은 사실이 아니라 증상에서 나왔고 그 증상은 치료가 끊긴 자리에서 커졌다는 걸. 며칠 뒤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한태석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압박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다정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목소리는 이전보다 힘이 없었다. 하지만 말은 더 구체적이었다. 그날 소유가 문을 열었어요. 날 믿어서. 난 그 믿음이 더 싫었어요. 그녀는 울먹이면서도 어느 순간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그냥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을 것 같은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성범죄, 강도, 그런 건 뉴스에 많잖아요. 그 말이 저는 정말 서늘했습니다. 거짓말의 내용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이 세상의 편견을 계산한 결과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누군가는 범행보다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부터 생각했다는 뜻이니까요.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통쾌한 결말은 여기 없었다. 정신감정 결과는 차갑게 정리됐다. 강다정은 질투형 망상장애, 망상성 장애와 기분장애 증상을 동반했고 사건 당시 충동 조절과 현실 판단이 심각하게 흔들린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극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그 당시의 정신 상태가 형사 책임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내려진 처분은 치료감호, 강제 치료에 가까운 형태였다. 처벌 대신 격리와 치료. 피해자 가족에게 그 결론은 너무 잔인했다. 박우진은 판결문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할머니 말수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소유는 오늘 퇴근하면 온다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오래 남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사람의 반복은 슬픔이 아니라 현실이 감당되지 않을 때 나오는 방어처럼 보였거든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시간을 뒤로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하던 즈음 또 한 번의 소식이 들려왔다. 치료시설에서 강다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의료진이 즉시 대응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보고였다. 외부 개입 정황은 없었다. 자세한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결말이 남긴 감정이다.
이 결말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고 가해자는 사라지고 남는 건 질문뿐이다. 치료가 끊기지 않았다면 달라졌을까? 그날 밤 누군가가 다정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봤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소유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살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질문들은 대부분 대답이 없다.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더 무섭게 만든다. 며칠 뒤 한태석은 혼자 소흑천 다리에 다시 섰다. 사건이 끝났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했고 증거는 모두 정리됐고 언론도 떠나갔다. 다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곳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더 조용했다. 그날 새벽 배달원이 느꼈던 그 조용함. 사람이 죽은 자리에 남는 건 피가 아니라 소리의 부자애라는 걸 그는 다시 떠올렸을 것이다. 저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질투는 감정이지만 망상은 감정이 아니다. 망상은 현실을 바꾸는 렌즈이고 그 렌즈가 깨진 채로 방치되면 주변까지 베어버린다. 그리고 그런 비극은 낯선 골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익숙한 관계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사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 결혼식 체크리스트가 끝까지 채워지지 못한 것처럼 이 사건도 누군가의 마음에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에서 가장 섬뜩했던 순간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